저는 새벽부터 엄청난 일을 겪어 아직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마음이 약해져 혹은 시댁의 압박에 못 이겨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냉정하게 느껴지는 대로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시댁 쪽으로 시부모님과 시누이 1명, 시동생이 1명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느껴올 때 저희 시댁은 가족 간의 애정이 깊고 특히나 형제 간의 우애가 각별합니다. 시부모님은 늘 큰 자식이 잘 되어야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고 우리 집은 아들, 딸은 중요하지 않다고 첫째, 둘째, 셋째 순이라며 늘 시누이를 최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과 시동생에게 아들이라도 특별한 대우 없다고 키울 때부터 작은 자식이라 귀엽다고 하는 거지만 혹여라도 시누이가 아들이라 동생들 예뻐한다고 생각할까봐 아들들 귀엽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별것 아닌 것들에도 아버님은 아들들에게 누나부터 챙겨라. 누나가 먼저다. 나중에 우리가 다 죽어도 누나를 부모로 생각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분위기가 지나치게 시누이 위주로 돌아가고 온 가족이 시누이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는 듯해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명절이면 항상 명절 시작날 아침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명절 앞으로 주말에 붙으면 예를 들어 명절이 월화수라면 그 앞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부터 들어오라고 성하십니다. 결혼 후 첫 명절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는 토요일 아침 같이 먹게끔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명절은 월요일부터라 월요일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명절이 월요일부터라고 해도 토요일부터 연휴이니 잔말 말고 토요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해서 온 남편에게 어머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왜 토요일 아침에 들어가야 하냐고 하니 남편은 그냥 불화 만들지 말고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시댁에서 3일이나 자야 하는데 굳이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가지 않으면 올 때까지 전화할 어머니라며 이후엔 자신이 부모님과 잘 이야기 나눠 조정해 볼 테니 첫 명절엔 그냥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고 합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 밝히고 싶지 않았고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았기에 마지못해 연휴를 낀 주말 시작날에 시댁에 갔습니다. 저희 시댁은 매일 아침 7시에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늦어도 그 시간에는 들어가야 해요. 아침을 저희와 함께 드시겠다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시댁에 들어가는 게 회사를 다니며 피곤이 쌓인 저희에게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첫 명절을 맞는 그날도 그랬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명절 전이면 조금 일찍 퇴근도 시켜주곤 하지만 제가 다니는 직장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다 바쁜 직종이라 정시 퇴근은 거의 꿈도 못 꾸곤 합니다. 그런 이유로 첫 명절 때도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을 했지요. 일주일간 계속된 풀 근무에 외근, 야근이 겹쳐 어찌나 피곤하던지 명절날 가방은 챙기지도 못하고 집에 오자마자 대충 씻고 쓰러져 잠들었었습니다. 시댁은 1시간 반 걸립니다. 7시 들어가는 게 뭐 그리 어렵겠냐고 할 수 있지만 집에서 5시 반에 출발을 하려면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5분, 10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면 저희가 그만큼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연휴 시작이라고 밤새 게임을 하다 늦게 잤는지 컴퓨터 방이 엉망이더군요.
5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하는데 제가 눈 떴을 땐 이미 5시였고 부랴부랴 남편을 깨우고 씻는 동안 얼굴에 물을 묻히고는 가서 입을 옷과 세면도구, 화장품 등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지런을 떤다고 떨었지만 출발 예상 시간보다는 다소 늦게 출발을 했고 시댁에 간 게 7시 10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평생을 한결같이 오전 7시 땡 하면 식사를 하신다는 아버님이신데 그날은 식사를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하자 어머님은 그 시간에 못 맞춰 늦었냐고 한 소리를 하셨고 남편이 자신이 늦게 일어나 그렇다고 하니 어머님은 제게 부지런히 일어나 남편을 챙겨서 와야지 어떻게 첫 명절부터 시부모를 기다리게 할 수 있냐고 하십니다. 이랬든 저랬든 저도 더 일찍 일어나지는 못한 거니 죄송하다고 하고 어머님이 준비하신 아침을 같이 차려서 먹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아이도 없었기에 시댁에서 3일을 주말까지 어른 5이서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시동생도 그냥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화장실도 하나뿐인 시댁에서 3일을 지내는 건 정말 너무 불편하더군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밖에서 다 들리는 듯하고 샤워를 할 때에도 그냥 다 불편하게만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자 어머님은 제게 장을 보러 가자고 하십니다. 남편에게 장 보러 가기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하니 어머님은 둘이 가면 되지 왜 자신의 아들을 귀찮게 하냐며 제게 차키를 들고 나서라고 하십니다. 남편도 피곤하다며 이따 요리할 때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아묨 피곤하겠지요. 연휴라고 새벽까지 휴대폰 게임을 하더군요. 저는 시댁이라 불편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결혼 전까지 살던 본가이니 그저 편할 수밖에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과 장을 보러 갔고 어머님은 제가 이것저것을 담으라고 하셔서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결제도 제가 했지요. 어머님은 자신이 결제해도 되지만 어차피 명절 지나고 나면 명절 때 수고했다며 용돈 챙겨줄 거 아니냐며 그런 거 받지 않을 테니 장본값을 결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명절 음식 재료비는 며느리가 내야 하나 하면서 결제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어리바리했던 거였지요. 그렇게 시댁으로 돌아가 예상대로 저 어머님 둘이서 음식을 다 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그 인간 침만 퍼질러 자게 해. 집에 돌아가서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3교대 근무하는 생산직 직종이다 보니 명절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명절 야간 근무는 오히려 수당이 많이 나오니 좋았던 거였지요. 아무튼 그렇게 첫 명절 음식을 했고 오후 늦게 음식 장만을 마치고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데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누이인 듯 하더군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며 어머님에게 주문을 하는데요. 어머님은 걱정 마라 다 해두었다 하더니 알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너무 피곤해 다 귀찮아서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어머님이 다시 저를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마트 좀 갔다 오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음식 다 했는데 마트를 또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우리 딸이 고추지짐이랑 깻잎 육전이 먹고 싶다고 하네. 다른 건 다 했는데 그거 2가지는 안 했잖아. 가서 다짐 육이랑 청고추랑 깻잎이랑 좀 사오자. 아, 다 했는데 그럼 또 해요. 아이,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저기 저것도 다 했는데 그거 하는데 1시간이면 됐지. 아니 뭐해. 빨리 시동 걸어. 그런데 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야,
당신이 어머님이랑 좀 다녀와. 나 너무 피곤해. 남편은 당황한 듯, 뭐, 내가, 왜? 나보다 이 동네 길이 좋다. 잘 알고. 어머님이랑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좋지. 안 그래? 나 진짜 지금 기절할 것 같아. 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에 있는 3일간 별것 안 해도 집처럼 편할 리 없고 삼시세끼 어머님이랑 끼니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매일 하다 보니 몸살이 나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는 제 뒤에 대고 뭐라고 하셨지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들어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은 마트에 다녀왔다며 저를 깨우더군요. 일어나서 어머님을 도와 요리를 하라면서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눈도 못 뜨고 너무 졸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네 누나 먹을 거 네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어머니께서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뭐 하냐고 얼른 일어나라고 하시기에 하자는 음식은 아까 다 하지 않았냐고 딸 먹이고 싶어 더 하시는 거면 아들과 마주보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만들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런 배짱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너무 졸려서 정신이 혼미해지니 마음속 본심이 입을 통해 주절주절 나오더군요. 어머님은 어이가 없는지 연신 혀를 차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자는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자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기 시댁이야. 잠은 밤에 자도 되잖아. 당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장은 내가 갔다 왔으니 얼른 나가서 음식 장만은 당신이 해.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자기야, 내가 지금 3일간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첫 명절이기도 해서 참고 또 참고 있어. 형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음식을 몇 가지 더 할 수 있겠다는 거 같은데 내가 그것까지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어머님, 혼자 하시든 당신이 같이 돕든 그건 알아서 하고 난 찾지 마. 나 잔다고. 한 번만 더 와서 깨우면 나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아. 남편은 제 이야기에 더는 말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님의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고 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식사 준비를 돕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은 치사하게 반찬을 다 제 남편 앞으로 몰아주셨고 제 앞에는 그 많은 반찬 중 김치와 콩나물 무침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반찬이 멀어서 그러니 이것저것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우리 아들 밥 좀 먹자. 아니, 네가 먹으면 될 것을 애도 아니고 뭘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 반찬이 너무 멀어서요. 저도 맛있는 반찬 먹고 싶은데 제 앞엔 김치와 콩나물밖에 없어서요. 제 앞으로 조금 당기자니 어머님, 아버님도 계신데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해서요. 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반찬 그릇을 툭툭 쳐 앞으로 밀어주시네요. 내가 시댁에 와서 3일간 무슨 대접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 대접은 바라지도 않고 어떤 대우를 받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니 그저 어머님이 담으라는 음식을 담고 시키는 대로 했죠. 일찍 차례를 마치고 아침을 먹고 치우니 오전 9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차가 한 대 들어오더군요. 신우이였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왔더군요. 어머님은 일찍 왔다며 매우 좋아하시며 딸을 아기 다루듯 하십니다. 신우이는 집에 들어오면서 혀 짧은 소리로 엄마, 나 너무 피곤해. 친정은 쉬는 곳인 거 알지? 나 쉬러 왔어. 배고프다. 밥 줘. 어머님은 제게 얼른 상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막 아침을 먹고 치웠는데 다시 상을 차리라네요.
신우이는 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누워 있고 아주버님은 마당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이가 없었지만 이 상황들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 판단이 서지 않더군요. 우선 어머님과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은 상이 다 차려지자 신우이에게 밥을 먹고 자라며 얼르고 달래시네요. 너무 졸리다며 툴툴대며 식탁에 앉은 신우이는 밥을 먹으며 연신 맛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고 하니 신우이는 시댁은 차례를 지내지 않는데 아침을 먹기 위해 일찍 일어나 시댁에 갔는데 자신의 입에 맞는 음식이 없더래요. 웬만하면 먹는 생선전도 오늘따라 입에 맞지 않더라면서요.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고 일어나 친정으로 바로 온 거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신우이의 그 말에 많이 먹으라며 안타까운 듯 바라보십니다. 신우이가 일찍 온 덕에 저희도 그만 가보겠다고 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우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냐고 하기에 형님도 일찍 왔으니 나도 친정에 일찍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3일이나 잤으면 충분한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빨리 짐 챙겨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절대 앞으로 나한테 일방적인 희생은 바라지 말라고요. 한 번이지만 충분히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을 지내고 생각했지요. 시댁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잘 지내고 싶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구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먼저 오지랖 떨며 잘해주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이후 명절에는 명절 첫날 오후에 시댁에 들어갔고 들어가면서 저는 전을 집에서 맞춰서 갔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든 건 줄 아냐고 이런 걸 차례상에 올리려고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며느리로서 도리를 하기 위해 음식을 장만해 온 건데 싫으면 어머님 혼자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냥 제가 준비해 온 음식을 상에 올리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전 저만의 방식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수익을 내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신우이 부부가 저희 집에 갑작스레 방문을 했더군요. 어쩐 일인지 얼떨떨했습니다. 집에 찾아온 사람인데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순 없어 우선 문을 열어주고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아주버님이 실직을 했다며 남편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마침 사람을 뽑는 중이긴 했는데 아주버님이 적임자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가족이긴 하지만 회사에 관련된 만큼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어찌나 안쓰럽게 부탁을 하던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수락해 버리더군요. 신우이 부부가 돌아가고 남편에게 괜찮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버님이 그래도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그래도 새로운 거래처를 뚫어야 하는 시점에 회사에 믿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했는데 매형이 와주면 자신은 오히려 안심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남편 회사이니 남편이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만 전 왠지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회사 일인 만큼 허투루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렇게 얼마 뒤부터 아주버님은 남편 회사로 출근을 했고 남편 말에 의하면 아주버님이 일을 잘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남편의 회사는 이후 거래처도 늘었고 회사의 외형도 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의 업무도 더 많아졌고 대외적으로 남편이 해야 할 몫도 늘어 회사의 격리직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돈을 관리하는 일인 만큼 직원은 정말 잘 써야 했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남편의 성격상 처음 창업을 할 때에도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스카우트해 온 것이었고, 어떻게든 이전에 다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직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더욱이 회계에 관련된 일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쓰기 더 어려웠던 거였죠. 그러한 고민 중에 아주버님이 신우이를 채용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랍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워나 학교에 다니니 일을 할 수 있다면서요. 마침 신우이가 이전 직장에서 회계팀에 있기는 했습니다. 이건 제가 신우이를 싫어한다고 해도 업무적인 부분에 반대를 하거나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 회사에 필요한 적임자라면 제 감정을 차치하고 채용하는 게 맞으니까요. 당시 저는 남편이 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만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기였던 만큼 남편 회사에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후 신우이는 출근을 했고, 그가 남편이 관리해 오던 회계 장부들을 싹 훑어보며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회계 관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신우이 부부가 들어오고 회사가 훨씬 안정이 되었다고요. 매월 말이 되면 신우이는 월 회계 마감을 해 남편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느니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지요. 그렇게 신우이 부부가 회사에 온 지 2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신우이에게 회계장부가 아니라 통장 내역을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매번 회계 보고는 받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더래요. 그러자 신우이가 알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신우이가 통장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열어보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고 맡겼으니 같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거래처들과 미팅도 하고 외근도 잦은 편이라 기껏 신우이와 날짜를 맞춰두면 신우이는 가진 핑계로 살살 피해 다니고 급기야는 자신을 못 믿어서 자꾸 통장을 보자고 하는 거냐며 화를 내더래요. 신우이 성격은 한번 화내면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이기에 남편이 언성 높이지 않겠다고 하고 신우이를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며 왠지 회사 통장 안에 자신이 알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긴 것 같다고, 그런데 혼자 열어보자니 겁도 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도 같다며 제가 같이 열어보자고 합니다. 남편에게 그 말을 듣는데 아뿔싸 싶었어요. 분명 신우이가 뭔가 장난질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열어본 통장에는 회사가 어려울 때 융통하기 위해 만들어둔 회사용 남편의 개인 통장으로 수시로 돈을 빼어서는 자신의 아이들 교육비며 대출 원리금, 생활비 등을 계좌 이체하였더군요. 게다가 출근일에 점심 사 먹고 회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쓰라고 준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더군요. 카드 지출액이 커서 카드 내역서를 살펴보니 그랬더라고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달엔 남편 통장으로 300만 원, 카드로는 700만 원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신우이만 쓴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의 골프 용품을 산 내역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우선 신우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선 신우이 개인 지출 내역을 상세히 살펴본 뒤 그동안 안심하게 두었다가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자고요. 그렇게 일주일간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내역과 카드 내역 인연치를 일일이 비교하여 신우이가 개인을 위해 사용한 내역들을 파악하려니 오래 걸리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일주일간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신우이에게 직원들 퇴근하고 회사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신우이는 애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의 중요한 이야기라 집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마지못해 아주버님과 회사로 나왔고, 우리가 파악한 자료들을 들이대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 됐어. 우리 건에 쓴 돈 다 갚았어. 우리가 쓰긴 했지만 다 넣어뒀으니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엄밀히 계산해 보면 넣은 것도 아니야. 다 정리되지도 않았어. 글에 있는 돈 꺼내서 쓴 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회사 카드까지 몇백씩 쓰냐? 진짜 너무하지 않아? 신우이 부부는 저희가 카드 사용 내역까지 알고 있다고 하자 깜짝 놀랍니다. 남편은 이거 다 어떡할 건데? 내가 매형 월급 350에 누나 월급 200만 원까지 해서 550만 원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애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만 300이 넘는데 550 받으니 먹고 살 돈이 없잖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넌 어떻게 가족한테 이렇게 매정하니? 신우이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대박은 따로 있었어요. 그때 신우이가 회사 앞으로 대출 2억을 받아두었더군요. 통장을 뒤지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신우이에게 물으면 단판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통장에 찍힌 돈의 흐름은 신우이가 받은 회사 대출금은 입금일에 남편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그 돈을 고스란히 신우이의 통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모르게 법인으로 신우이와 아주버님의 합작으로 그런 일까지 꾸몄으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인감도장부터 해서 개인 주민등록증까지 모두 맡긴 남편의 탓이신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내세워 신우이에게 모두 다 갚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너무 바쁘고 애들을 키우느라 힘들어서 당장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배짱으로 나오는 신우이 부부로 인해 대화는 끝이 나지 않았고, 가족이라 신고는 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부부가 미안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기에 한 번만 더 속는 셈 치고 상황 해결을 위해 신우이 부부를 받아들였고, 통장과 회사 회계 업무는 남편이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신우이 부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 월급이 들어오지 않냐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 돈 융통에 쓴 것 중 550만 원은 오늘부로 갚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 부부는 길길이 날뜁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면서요. 남편이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투잡을 해서라도 생활비는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두 갚을 생각이냐? 무엇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릴 생각이냐? 물으니 자신들도 그동안 조금씩 쓰다 보니 무뎌져서 씀씀이가 커졌고 그에 따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고, 중간중간 회사에 돈이 딸릴 때면 자신들로 인한 거라 대출 받아서도 넣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건 분명 저희 남편에게 걸리지 않기 위한 방책인 거지. 몇 천만 원 쓰고 대출 받아 1,000만 원 메꿔 놓은 건 티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라고. 다른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대금도 치러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이미 축적된 자본금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 같으면 당장 다음 달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기회라며 신우이 부부에게 이달 안으로 어떻게 갚고 상황을 정리할지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어머니께서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시누이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주버님이 좋은 기회에 스카우트 되어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그간 가족들이 걱정할까 싶어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모든 절차는 끝났고 다음 날로 비행기를 탄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에겐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기에 어머님께 전해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고 남편과 제가 시누이 부부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벨만 울리지 않고 바로 음성 안내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시누이 부부는 저희에게 잠적을 감췄고 회사에 남은 그 엉망인 회계 상황은 결국 저희가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사장이니 관리를 그저 맡겨버리기만 했으니 추정 책임은 모두 남편이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가 동생 회사 일을 말아먹고 놓았으니 끝까지 같이 일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거라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 큰돈 현금으로 바로 갚을 수 없다면 회사 이윤 창출을 통해 갚아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은 해야지요. 이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만들어 놓은 상황을 말이에요.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무능력해서 자신의 딸이 동생 회사에 손을 댄 거라고요. 모두 자신의 사위 탓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나를 시누이를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누이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힘겹게 가족을 떠난 것일 거라면서요. 그들은 서로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무튼 회사를 지켜야 했기에 남편은 고군분투를 하였고 시누이네는 그간 무소식이었습니다. 간혹 시부모님이라고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시누이네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통이라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졌지요. 물론 저희 남편 회사도 그러했습니다. 이토록 힘들 때 회사 앞으로 대출도 좀 받고 하며 버텨야 하는데 시누이로 인해 이 시국에 갚고 막아야 하는 것들 투성이라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쩐 일이시냐고 물으니 지금부터 자신의 말을 잘 듣고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애니 시누이가 그러니까 내 딸이 한국에 있어. 그런데 너희 보기 어려워 집에도 못 오고 그러고 있대. 그래서 말인데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너희 회사 너희가 단둘이 못해서 생긴 일이니 우리 딸에겐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시누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당장에 가서 머리채를 뜯고 싶은데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니 참았어요. 저희 남편은 시누이 부부가 싼 똥 치우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터져서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직원들도 감원하고 자신의 월급도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시누이가 눈앞에 나타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머님은 어떤지 몰라도 전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요. 바로 며칠 전이었던 지난해 연말. 언제나 그랬듯 연말을 맞아 시댁에 갔습니다. 그전 잘못 부려 먹어 안달이던 어머님은 자신의 딸이 벌려놓은 상황들에 제게 면목이 없어서인지 시집살이를 덜 시키셨죠.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1년이었기에 저무는 해가 그리 반가웠고 새해가 반가웠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만두국을 먹었고 역시나 뒷정리는 제 몫이었기에 설거지를 하는데 제 뒤에서 정리를 하던 어머님이 새벽에 우리 딸이 전화했었어 라고 하십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 짜증이 나더군요.
형님은 어디 계시래요? 오늘은 저희 시댁에 같이 나도 처음엔 걔들이 외국 나갔는지 알았는데 아니 너희 몇 명 없어서 외국에 나간 척 한 것 같더라고. 그나저나 이제 가족들도 보고 싶다고 하기에 다음 명절부터는 집에 오라고 했어. 아니 너도 속상한 거 있겠지만 가족이니 어떻게 하겠니? 그냥 모른 척하고 다 털어내고 반겨줘라. 남이면 용서 못할 일이지만 가족끼리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지요. 부모는 결국 자식을 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자식 아닌가요? 지난 2년간 회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아들은 안 보이나 봅니다. 시누이가 버려놓은 상황 정리하느라 우리가 개인 대출, 즉 담보대출 받아 메꾸느라 헐떡거리는 게 보이지 않나 봅니다. 말로는 그러시더군요. 너희 힘들어서 어떡하니?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는 매월 월급으로 대출 막느라 급급했고 애들 학원 보내는 것도 이리 재고 저리 재며 가르쳐야 할 상황들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 아들은 자식 아니냐고 했습니다.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자식은 보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귀하지 않은 자식 하나 없다지만 시누이로 인해 내 남편이 힘든 거 보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나에게, 내 남편에게 시누이를 어떤 마음으로 만날지, 이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일을 정리할지 강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당황하시더군요. 시댁에서 소란 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서 남편에게 어머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남편은 땅에 꺼질세라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자신도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기에 어떻게든 피해받은 상황에 대해 청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전엔 가족이니 함께 일하며 극복해 나갈 방도를 찾고 싶었는데 회사가 힘들어질 게 눈에 보이니 꽁무니 뺀 그들에게 치가 떨린다면서요. 정말 재미있게도 이런 저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지 새해 첫날 시누이가 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슬슬 나타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시누이가 버려놓은 일들 중 가장 큰 건인 대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시점이라고 생각해 회사가 안정되었을까 싶어 나타나려나 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남편 회사도 많이 힘들어졌기에 몇 번의 유예 기간을 가져 아직도 한참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망할 놈의 시누이 우선 눈앞에 나타나기만 바랍니다. 그 사이 이사도 가고 전화도 차단해주는 통에 연락할 방법도 찾아갈 방법도 없었거든요. 동생 뒤통수 친 죄, 그리고 그런 딸을 그저 두둔하고 우리 보고 참으라고 누나니 따뜻하게 안아주라는 시부모님. 그간 우리의 힘든 삶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것 같아 서운하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씁쓸하고 고단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안타깝습니다. 착해서 누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니 제가 나서는 수밖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얌전히 있는 사람, 화가 나면 더 무서운 법이지요. 이달 말일에 있을 명절, 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남편 힘들게 한 그 죄 물어야지요. 어머님은 오늘도 제게 문자로 자신의 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이야기하시네요. 네, 어머님의 그 착한 딸 어찌 당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명절에 만나기도 해 시누이에게 과연 제가 어떻게 하면 시원한 복수를 해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이미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아직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동생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시누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서
그냥 미친 것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신우이는 제게 좀 시건방졌었습니다. 말도 격없이 막 해대는 편이었었고요. 바로 제 덩치 때문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저한테 거인 같다는 이 여자가 이렇게 덩치가 클 수가 있냐는 이하고 입을 놀렸었던 사람이었었죠. 제가 일반 여자들보다 키가 좀 큰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키가 크면 당연히 비율에 맞게끔 발도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신발을 볼 때마다 신우이는 항상 그랬었습니다. 무슨 항공모함 같다. 그리고는 불쑥 제 신발을 들어서 굳이 다른 식구들한테 보여주면서 놀리듯이 말을 하죠. 이것 좀 봐. 이게 여자 신발이라고 그 누가 믿겠어. 기네스북감이야. 그 입을 잘도 놀려댔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큰 신발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혹시 이거 다 맞춤하는 거예요? 맞춤 신발.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어머, 우리 오빠 돈 많이 벌어야겠다. 언니 신발 사주려면. 그리고 나중에 꼭 코를 움켜쥐면서 덩치가 남자만 하니 발도 남자 같아서 닭에서 신발에서 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깔깔거리곤 했었죠. 상대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두고 있었던 거지. 사실 내색을 못했을 뿐 엄청 상처가 되긴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신우이가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그냥 신우이가 새언니가 좋아서 격이 없어서 진짜 언니처럼 따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장난을 좀 치는 것뿐이니 웃으면서 넘겨. 하나도 거인 같지 않고 발 냄새도 안 나. 그런데 돌아서면서 시어머니도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면서 놀려대는데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모녀들이 아주 제 앞에서 쇼를 했었었죠. 사실 저는 거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덩치가 큰 게 아니라 그저 일반적인 여자들보다 좋은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키가 175가 조금 안 되는데 만일 이 키가 그렇게 크고 거인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과연 저 철없는 모녀들이 멋들어지게 잘 빼입은 모델들을 앞에서 본다면 무슨 소리를 할지 아마 제가 만만하고 며느리니까 아무 말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리 깐족거렸던 거겠죠. 그들이 말하는 덩치 크고 거인 같다는 제 몸은 사실 좋은 신체 조건으로 어렸을 때부터 육상을 했었고 태권도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배워서 공인 5단이고 대학 때는 선수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국기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게 되었고 나름 저는 제대로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했었습니다. 요즘 그 무슨 갓탤런트다 해서 태권도 국기원 선수들이 나와서 시범 보여주는 것 혹시 보셨을까요? 네, 다 제 까마득한 후배들이고 저도 날렵하고 뼈마디 쑤시지 않았을 땐 그렇게 날아다녔었습니다. 지금 애둘 때문에 볼록 나온 아줌마 몸이 다 되었지만 한땐 저도 그렇게 운동선수로서 최선을 다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아무튼 다시 결혼했을 당시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그렇게 제 앞에서 놀려대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제가 성격이 그렇게 순한 편도 아닌데 그냥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 누구도 제 신체 조건을 가지고 놀려댔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만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파워가 참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나름 성격 있고 나름 할 말은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 얄밉게 주저리 입을 놀리고 있는데도 그냥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라면서 착한 여자 모양새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들의 말에 반응을 듣지 않고 아무리 뭐라 말해도 듣고만 있으니까
그들의 말뿐새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인 거 알고, 악에 없다는 거 알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제가 점점 더 작아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덩치가 큰가? 내가 그렇게 거인 같은가? 아니면 지금 살이 쪄서 더 그래 보이는 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백화점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겨울이었고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추워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에어가 들어가 있는 운동화를 신었었습니다. 그날의 창피함으로 인해 그 운동화는 바로 버려버렸는데 화장품 코너에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품에 정신이 팔려서였는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오는 것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었습니다. 사고 싶었던 립스틱이 있어서 그걸 구매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브랜드 코너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점원도 있고 워낙에 백화점 화장품 코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편이잖아요. 시누이는 다른 사람 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화점이 떠나갈 정도로 말이죠. 어머, 언니, 저기에서 오는데 언니만 바로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빼쭉 올라간 언니가 딱 보이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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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패딩 못 바꿔요? 왜 덩치 더 커 보이게 이런 걸 입고 온 거예요? 나 완전 저 뒤에서 보는데 곰인 줄 알았어요. 곰 탈출한 줄 알았잖아요. 아, 좀 덩치 좀 작게 보이게 입고 오지. 어머니, 지금 얼마나 언니가 튀어 보이는지 알아요? 하면서 미친 듯이 웃어 제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듣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주눅이 들어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도 곰인 줄 알았다. 맞장구 치면서 말이죠. 저 정말 저렇게 소심한 성격 아니었습니다. 그다지 잘나진 않았지만 자존감 떨어질 정도로 못난 그런 성향의 사람 아니었었고 악도 있고 깡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날 곰 같다는 소리 듣고 너무 속상해서 삐쳐서 집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그동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원래 제 성격을 아니까 제가 상처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놀려대도 말하는 거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자존감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니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우리 첫 만남 기억나? 당신은 나의 마스터였어. 강인하고 바르고 무엇보다 마음의 심지가 굳었던 그런 미모의 마스터. 당신답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당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소홀하게 쓴 것 같네. 난 당신이 워낙에 강한 사람이니까 어머니나 동생이 그런 말 우습게 넘길 줄 알았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줄은 몰랐었어. 하긴 우리 강인한 마스터도 여리여리한 여성이었었는데 내가 깜빡했어. 앞으로 어머니나 동생이 뭐라 하면 내가 아주 그냥 혼을 내줄게. 아니면 지금 바로 전화할까? 왜 우리 자기 놀리냐고. 내가 지금 바로 혼내줘. 자기야.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심할 필요는 없어. 무조건 참을 필요 없는 거라고. 요즘 그런 며느리들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당신같이 할 말 하는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장난에 이리저리 휘둘리냐. 당신 같지 않게 남편에게 그간 속상했다고 털어놓고 남편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니 저도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들도 장난이라고 한다면 저도 맞받아치면서
장난이라고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왜 그렇게 혼자서 전전긍긍했었는지, 왜 속으로 그녀들을 욕하다가 결국엔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정도까지 가게 되었었는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댁 식구들이니까 참아줘야 하고, 시댁 식구들이니까 무작정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백화점 일을 시점으로 저는 장난을 걸어오는 그녀들에게 저 또한 장난으로 응수를 해주었습니다. 거인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 낄낄대면 저도 그랬습니다. 맞아. 저 또한 소인국에 온 것처럼 너무 작아서 귀엽게만 느껴진다. 그리고 이렇게 저 클 때 시어머니는 시대가 달랐으니까 그렇다 쳐도 시누이 키는 왜 그 모양이냐? 왜 자라다 망했냐? 혹시 자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였냐? 장난스럽게 말을 했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란히 젓가락 행진처럼 아주 사이좋게 둘 다 고만고만했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150이라고 했는데 원래 작은 사람들일수록 반올림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딱 150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키 정확하게 재면 분명히 한 149 정도 나올 겁니다. 자기들은 바닥만 훑고 다니다 못해 제 입장에선 바닥에서 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맞받아치니 정말 별것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먼저 장난에 걸기도 했었습니다. 둘이서 백화점에 가서 싸게 코트를 사왔다고 이리저리 뽐을 내며 입어보고 있는데 뭐라 표현을 해야 할까. 마치 뚱뚱하고 실한 인삼에 바지 입혀놓고 거적대기 입혀놓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뭔가 절대로 입어서는 안 돼. 절대로 걸쳐서는 안 돼. 그런 것에 걸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삼은 절대로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누이는 힐을 신어가면서 막 요리조리 돌려보며 너무 잘 샀다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혼자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떠냐고 말이죠.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원하느냐, 아니면 꾸며진 답변을 원하느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이냐, 그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너무 이상해요. 난쟁이처럼 짜리몽땅한 사람이 새롱새롱 옷에 매달려 있는 느낌. 아가씨, 그런 긴 코트는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이나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 키가 있는 사람들이 입어야 어울리는 법이죠. 아가씨처럼 150도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힐이 높은 걸 신는다고 해도 글쎄요. 몸은 옷에 대롱대롱 걸려 있는 상태고 아가씨는 구두에 몸이 올라가 있고 아무튼 제 느낌은 너무 별로고 너무 위태로워 보여요. 그렇게 신발에 올라타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런 곳에 올라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얼른 내려오세요. 삐끗하면 발목 완전 그절날 것 같은데. 아가씨, 얼른 내려와요. 결혼 초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거인 소동은 저렇게 잠잠해지긴 했어요. 저도 그들이 거인이라는 말을 들먹일 때마다 소인국에서 온 것이냐 고 웃으면서 같이 장난을 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시누이가 제게 또다시 어줍잖은 시비를 걸어오고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제가 졸업한 대학이 불명예스럽게도 부실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몇 군데 대학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성을 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 시누이가 제게 또 입을 놀려대더라고요. 뉴스에서 봤는데 언니가 나온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이 되었다던데 혹시 지금 딴 단증도 거짓으로 딴 거 아냐? 혹시 돈 주고 딴 거 아냐? 제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신우이는 거인 같다라는 말 말고도 제게 자주 물어봤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는 거였습니다. 성인 남자하고 싸움을 붙으면 몇 명의 남자를 때려 눕힐 수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 오빠와 맞짱을 뜨면 새언니가 이기는 것이냐고, 혹시 집에서 자기 오빠한테 주먹을 휘두른 거 아니냐고 물어보곤 했었죠. 저는 무도인입니다. 싸움을 잘하려고 운동을 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항상 신우이는 유치한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눈치이기도 했었고요. 뭐 제가 발차기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체대 출신인데 일반 여성보다는 당연히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저를 물어보면 그냥 저는 제 한 몸을 지킬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몸이 다 굳어서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했었던 틀은 있으니까 일반 여성보다 조금 더 낫지 않겠냐고 말이죠. 에이, 거짓말. 언니는 학교도 완전 부실 그 자체인데 제대로 배우긴 했겠어요? 언니 운동했다는 그 부심도 이제 버려야 할 것 같은데 학교가 그 모양인데 언니 실력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부실대학이라니. 얼마나 학교를 방만하게 운영했으면 수도권 대학들은 몇 개 없던데 거기에 낄 수가 있어요? 언니, 어디 가서 운동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학교 나왔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초잘초잘 그 입을 놀리는데 하마터면 겨루기 하자고 할 뻔했습니다. 뭣도 모르는 게 태권도는 주먹도 쓰긴 하지만 발차기가 주요 전략입니다. 제 발차기 한 방이면 그냥 나가 떨어질 게 뻔한데 학교를 모욕하고 제가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 경력까지 무시를 하는데 이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싸움 얼마나 잘하냐는 신우이의 말에 그래, 나 엄청 쌈박질 잘한다. 내가 졸업한 학교가 부실대학으로 나락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운동만큼은 내 실력이었기에 너란 것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순 없잖아요. 화가 나고 몸이 막 근질근질했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내가 꼭 정도로 떠들든지 말든지 말이죠. 그런데 신우이는 결국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그런 일을 생각해냈다는 그 자체가 신기합니다. 신우이는 장난이라고 했고 시어머니 역시 그냥 짓궂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제게 넘어가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어쩌고저쩌고 입만 놀려댔던 신우이가 아마도 저와 격이 없어도 너무 없었나 봅니다. 한 번 정도는 좀 무섭게 다뤄줬어야 했는데 저란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었던 거였죠. 자기와 제가 동급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건들건들거리는 남자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술을 먹은 것 같은 낯선 남자 2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친구를 만난 날이었거든요. 술 약속이었기에 차를 두고 친구와 만난 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2명의 남자들이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되게 시비를 걸더군요. 제 구두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면서 말이죠. 살다 살다 이런 꼴을 당하다니. 두려운 마음도 물론 있었었지만 저도 술을 한 잔 했었기에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지랄들이네 라는 마음이 들면서 말이죠. 그 낯선 남자들은 건들건들하면서 제 몸을 밀치면서 시비를 걸었고 순간 웃기지만 참았습니다. 사실 운동하셨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제가 한 20년 동안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술 취해서 건들거리는 어린 남자
2명 정도 상대 못하겠습니까? 뭔가 해져버리고 아줌마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모양새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공인 5단입니다. 절대로 저는 마음대로 주먹이나 발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가중 처벌이 되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서 꺼지라고. 괜히 잘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시비 걸어봤자 니들만 손해라고. 그런데도 이것들이 계속해서 제게 몸을 붙이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 대만 쳐라. 그럼 정당방위니까 한 대 맞고 아주 그냥 둘 다 싹 다 조져놓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한 남자가 제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냥 수능만 했을 뿐인데 순간적으로 저는 그 올라오는 손을 잡아 꺾어서 그 남자를 땅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다리로 누르고 몸에 올라탔죠. 남자는 땅바닥을 막 손으로 치면서 난리를 쳤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가 뛰어오더군요. 그만하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그 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가 관리하고 있는 거였어요. 순간 저는 시누이가 저를 도와주려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되게 다가오는 저를 확 밀치고는 그 바닥에 내리꽂힌 채 낑낑대고 있는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낯선 남자들은 바로 시누이의 친구들이었었습니다. 일부러 제게 시비를 걸라고 했고 그 모습을 시누이는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고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쓰는 모습을 보고 싶었대요. 말로만 했었지 한 번도 운동하는 모습 보여준 적 없었기에 얼마나 대응을 잘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쇼를 해도 됐다고 합니다. 참 정성이죠. 이런 정성스럽게 미친 짓 하는 시누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자기 새언니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궁금해서 자기 친구들을 동원해서 되게 시비를 걸라고 하다니요. 그땐 저도 제대로 화가 났습니다. 육성으로 시누이한테 욕 내뱉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부모님도 아시려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내 친구냐? 얼마나 나를 만만하게 봤으면 지금 이런 쇼를 해? 아, 정말 어이없네. 나 오늘 술도 한 잔 마셨거든. 어떻게 너도 한번 꽂아줘? 땅구멍 만들어서 한번 거기에 쳐넣어줘. 너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확 그냥 이 꼴. 야, 내가 운동 안 한 지 오래됐어도 갓하는 게 있는 거거든. 2번 다시 이런 짓거리 했다간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끌고 가서 작사를 내줄 테니까. 아, 정말 어이없네. 야, 너희들은 화관 꺼지냐? 시누이를 붙들고 시댁으로 바로 갔고 그곳에서 시누이의 어이없는 짓거리를 낱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저는 엄청 화를 냈어요. 시부모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화가 났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사인데, 그리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닥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장난처럼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라고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시누이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한 대 쳤습니다. 새언니가 얼마나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지 보여줄 테니 한 대 맞아봐. 그리고 만일 이걸로도 확인이 안 되면 이 꽉 물고 일어서라고. 확 그냥 돌려차기로 턱을 날려주겠다.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뇌는 장식인 건지. 아무튼 이런 사람이 바로 제 시누이입니다. 그런 저의 무서운 모습을 본 시누이는 저와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울며 제가 시댁에 찾아가면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정신 나간 짓도 정도껏 해야지. 나이 먹고 그런 어린 것 같아 휘둘려서 분노로 좋지 못한 저도 한심하고
그런 생각 없는 짓거리를 한 시누이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따지고 들자면 저만 손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